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마천루, 꼭대기에 위치한 진순그룹의 회장실은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고요한 성격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잘 짜인 보석 상자 같았지만 강태준 회장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빛의 집합일 뿐이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슈트로 감싼 몸을 의자에 깊숙이 묻은 채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가늠하고 있었다. 자, 자스나. 나직하지만 힘있는 그의 목소리에 비서실장인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오서연 씨는 현재 서대문구의 한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서대문구,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왔던 그의 청춘이 잠들어 있는 곳, 그리고 그녀가 있는 곳. 며칠 전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미팅이 있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그 투자자는 갑자기 격식 있는 호텔 레스토랑이 아닌 진정한 한국의 맛을 느끼고 싶다며 허름한 동네에 한 식당을 고집했다. 마지못해 끌려간 그곳에서 태주는 시간을 거슬러 날아온 파편에 심장을 정통으로 맞았다. 어서 오세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을 맞이하던 여자. 세월의 흔적이 희미하게 묻어났지만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와 오똑한 콧날은 그의 기억 속에 박제된 그대로였다. 오서연, 그가 지독하게 사랑했고 더 지독하게 버렸던 이름. 그의 세상이 멈춘 것은 그녀를 본 순간이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 숨어 조그만 손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꼭 쥔 채 고개를 내민 아이를 본 순간이었다. 태준 자신을 놀랍도록 닮은 아이였다. 아직 앳된 얼굴이지만 날카롭게 뻗은 눈썹과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그리고 무심한 듯 세상을 응시하는 깊은 눈동자는 어린 시절 그의 사진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 했다. 쿵!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소리가 들렸다. 함께 있던 투자자가 무어라 말을 걸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그녀와 그녀를 꼭 닮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그 아이에게로 향해 있었다. 서연 역시 그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의 손에서 메뉴판이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이의 맑은 눈이 태준을 향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엄마의 옷을 잡아당겼다. 엄마, 저 아저씨는 누구야? 왜 자꾸 우리를 쳐다봐? 그 순진한 물음이 태준에 굳어있던 이성을 깨부수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몸을 실은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10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린 그의 성벽이 아이의 그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다시 현재 회장실. 김 비서가 내민 서류에는 오서연과 아이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강민준, 9살. 강씨. 그의 성을 따르고 있었다. 태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 아이, 민준이의 출생 기록도 확인했나? 내 아버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10년 전, 그는 진순그룹의 전신인 작은 건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유력한 정계 인사의 딸. 유진과의 정략 결혼이 그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이별을 통보했다. 너같이 평범한 여자는 내 인생의 걸림돌일 뿐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그녀가 울며 매달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부서질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돌아섰다. 그 마지막 모습이 10년 내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유진과 약혼했지만 얼마 못 가 그들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서연이 자리하고 있었고 유진은 그것을 견디지 못했다. 결국 파혼 후 그는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다. 그렇게 10년을 달려 진순그룹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묻었다고 생각했다. 서연에 대한 그리움도 지독한 죄책감도. 하지만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그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의 앞에 나타났다.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가죠. 김비서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태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내일 그 식당 내가 직접 가지. 그는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핏줄인지, 그리고 오서연.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10년의 세월을 견뎌왔는지. 다음 날 태주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서대문구의 낡은 골목으로 향했다. 화려한 강남의 풍경과는 대조적인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다. 그의 검은색 세단은 그곳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식당은 점심시간이 막 지난 한산한 시간이었다. 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혼자 테이블을 닦고 있던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브레이크 타임이라 얘기 좀 하지. 익숙한 목소리에 서연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제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과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할 얘기 없어요. 돌아가 주세요. 민준이 내 아들인가? 태주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내 눈을 보고 다시 말해봐. 태준이 한 걸음 다가서자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식당 안쪽 방에서 민준이가 뛰어나왔다. 엄마 나 배고파. 민준이는 태준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아이는 낯선 남자를 경계하며 서연의 뒤로 숨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쌌다. 그 모습이 태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의 모습, 그리고 그 아이를 알아보지 못했던 무정한 아비의 모습. 태준은 민준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서연에게 말했다. 그 아이, 누가 봐도 내 아들이야. 왜 속였지? 왜 10년 동안이나 나를 속인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아이의 귀를 막으며 소리쳤다. 나가요. 당장 여기서 나가.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도 태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굽혀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안녕, 이름이 민준이 맞니? 민준이는 겁을 먹으면서도 태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이의 당돌한 눈빛은 또 한 번 태준을 닮아 있었다. 아저씨는 누구신데요? 나는... 태준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네 아빠란다. 그 간단한 한마디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10년의 공백, 그리고 그가 저지른 과오의 무게가 그의 혀를 마비시켰다. 그의 침묵을 지켜보던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민준이는 내 아들이고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 삶에서 사라져 주세요. 10년 전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말이 결정타였다.
10년 전 자신이 했던 선택이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식당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그가 이룬 모든 성공이 무색할 만큼 초라하고 무력했다. 차에 오른 그는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되돌리기 위한,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강태준의 세단은 목적지 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헤맸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보이는 주인의 침묵이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아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태준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10년 전의 시간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서연의 마지막 그 한마디. 10년 전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라는 말이 그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10년은 성공을 향한 처절한 질주였다. 하지만 그녀의 10년은 어땠을까? 홀로 아이를 낳고 그의 성을 붙여 이름을 지어주고 세상의 편견과 가난 속에서 그 아이를 지켜낸 시간이었다. 그가 쌓아 올린 부와 명예가 한없이 초라해지는 순간이었다. 기억은 추억이라는 이름의 병이다. 잊었다고 생각할 때쯤이면 어김없이 재발하여 사람을 무너뜨린다. 태준에게 오서연은 그런 존재였다. 10년 전 그는 진순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건설회사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하지만 야망 넘치는 대학생 강태준일 뿐이었다. 그의 잿빛 세상에 유일한 색을 입혀준 사람이 바로 오서연이었다. 미대생이었던 그녀는 햇살처럼 밝고 따뜻했다. 낡은 캔버스에 세상을 담는 그녀의 눈은 언제나 반짝였다. 그들의 첫 만남은 대학 교양 수업이었다. 과제를 위해 짝이 되었던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태주는 기억한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그를 위해 그녀는 비싼 레스토랑 대신 허름한 분식집으로 그를 이끌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한 접시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아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까르르 웃던 그녀의 모습. 태주는 그때 처음으로 마음 놓고 웃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한강의 밤바람을 맞으며 함께 미래를 그렸다. 태주는 언젠가 아버지의 회사를 일으켜 세상에 그의 이름을 알리겠다고 다짐했고, 서연은 자신만의 작은 갤러리를 열어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항상 그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주며 속삭였다. 태준 씨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항상 옆에서 응원할게. 그녀의 존재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과 싸워나갈 힘이었다. 그는 서연이 그려준 그의 초상화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다. 그림 속의 그는 세상의 근심이라곤 하나도 없는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직 그녀 앞에서만 보여줬던 그 자신도 낯선 얼굴이었다.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행복은 너무도 허무하게 끝이 났다. 그의 아버지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사기를 당하면서 회사는 부도 직전에 몰렸다. 집안은 매일같이 빚쟁이들의 아우성으로 지옥과 같았다. 아버지는 술로 밤을 지새웠고 어머니는 알아누웠다. 집안의 장남이었던 태주는 그 모든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그때 한 줄기 빛처럼 혹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한 가지 제안이 들어왔다. 국내 굴지의 정치인이자 재력가였던 유 의원이 그의 딸 유진과의 약혼을 조건으로 회사를 살릴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것이었다. 유진은 오래전부터 태준에게 호감을 보여왔던 터였다. 태준은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한쪽에는 쓰러져가는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가, 다른 한쪽에는 그의 전부였던 서연이 있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결국 그는 현실의 무게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서연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아니, 그가 살기 위해 그녀를 그의 인생에서 도려내기로 했다. 이별을 결심한 날, 비가 내렸다. 그는 서연을 그들이 자주 만나던 낡은 카페로 불러냈다. 창밖의 빗줄기처럼 그의 마음도 차갑게 울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한 듯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태준 씨,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헤어지자, 서연아. 태준은 준비했던 말을 기계처럼 내뱉었다. 그녀의 동그란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뭐라고? 우리 그만 만나자고. 이제 너 같은 평범한 여자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고 넌 내 발목만 잡을 뿐이야. 스스로의 입에서 나온 말임에도 그 말들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었다. 그녀가 상처받은 표정, 울며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결심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울지 않았다. 그저 투명한 유리굿을 갖던 눈동자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찻잔 위에서 가늘게 떨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는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진심이야. 그 한마디에 태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그녀에게 희망을 줘서는 안 됐다. 그래, 진심이야. 그동안 즐거웠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태준은 그녀가 자신을 원망하고 저주하기를 바랐다. 차라리 뺨이라도 때려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를 한번 바라본 뒤 조용히 카페를 나섰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은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날 이후 강태준은 웃음을 잃었다. 그는 약속대로 유진과 약혼했고 투자를 받아 회사를 살려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다. 사랑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 공허를 채울 수 없었던 유진은 결국 제풀에 지쳐 떠나갔고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 후 그는 오직 일에만 매달렸다. 죄책감을 잊기 위해, 오서연이라는 이름을 지우기 위해.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냈다. 태준은 창밖을 보았다. 차는 어느새 한강공원에 멈춰 서 있었다. 10년 전 서연과 함께 미래를 약속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 강가로 걸어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뺨을 슥 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이 간직해왔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서연이 그려준 그의 초상화 사진이었다. 그림 속의 그는 여전히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태준은 사진을 보며 자조적인 웃음을 흘렸다. 그는 성공을 위해 과거를 묻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과거는 죽지 않았다. 그의 과거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의 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10년 전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아들의 존재로 인해 1000배, 10,000배는 더 무겁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진숭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10년 전의 과거와 현재의 충격적인 현실이 뒤엉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감상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감정은 사치였다. 그는 사업가였고 사업가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오서연과 강민준, 그들은 이제 그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 비서를 호출했다. 잠시 후 늘 그렇듯 흐트러짐 없는 모습의 김 비서가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안께.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무거웠다. 김 비서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태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결심을 굳힌 듯 입을 열었다. 오서연 씨와 강민준이라는 아이, 지난 10년의 모든 기록을 조사해주게. 출생, 거주지 이전, 병원 기록, 학교 생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김 비서는 놀란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회장님의 사생활에 대해 단 한 번도 질문하거나 깊이 관여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달랐다. 어제 식당에서의 그 얼어붙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는 직감적으로 이 일이 회장님의 인생을 뒤흔들 중대한 사안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이에게 어떤 해도 가해선 안 되네. 누구도 상처받아선 안 돼. 가장 신중하고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야 할 일이야. 태준은 서랍에서 작은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서연이 그려준 그의 초상화 사진이었다. 아이와 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곳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등 뒤로 태준은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대문구의 작은 빌라. 아침 햇살이 낡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오서연은 잠든 아들 민준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태준을 쏙 빼닮은 얼굴. 그녀는 아들의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지난 10년, 그녀의 삶은 오직 이 아이를 위해 존재했다. 태준과 헤어진 직후, 그녀는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에게 돌아가 아이의 존재를 알려야 할까 수없이 고민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차가운 눈빛과 넌 내 발목만 잡을 뿐이야 라는 잔인한 말이 그녀를 막아섰다. 그녀는 자존심을 지키기로 했다. 그 없이도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그녀는 다니던 미대를 휴학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식당 서빙, 편의점 아르바이트, 전단지 배포. 세상의 편견은 생각보다 더 혹독했다.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웠고 아이를 데리고 방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녀는 민준이를 보며 버텼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엄마. 민준이가 잠에서 깨 눈을 비비며 그녀를 불렀다. 우리 아들 잘 잤어. 서여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민준이는 그녀의 품에 파고들며 물었다. 엄마, 어제 그 아저씨 또 올까? 아이의 물음에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니야, 그냥 길을 잘못 찾은 손님이었을 거야. 신경 쓰지 마, 아들. 그녀는 아들을 안심시켰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불안했다. 그의 등장은 잔잔했던 그녀의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와 같았다. 지난 10년간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김 비서는 태준에게 첫 번째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에는 서연이 살아온 지난 10년의 세월이 건조한 활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미대 중퇴, 수십 번의 이사, 셀 수 없이 많은 아르바이트 경력, 그리고 민준이의 출생 기록과 예방 접종 기록까지. 그녀의 삶 어디에도 다른 남자의 흔적은 없었다. 태주는 한 장 한 장 보고서를 넘길 때마다 가슴에 무거운 돌이 얹히는 것을 느꼈다. 그가 성공을 위해 질주하는 동안 그녀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홀로 아이를 지키며 싸우고 있었다. 김비서의 유능한 팀은 민준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 놀이터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했다. 한 직원이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린 아이를 달래주는 척하며 아이가 무심코 벗어둔 모자에서 머리카락 몇 올을 채취하는데 성공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완벽한 작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다. 김비서는 굳은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와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를 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결과 나왔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침착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꺼냈다. 복잡한 유전자 배열과 전문 용어들이 나열된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줄에 그의 시선이 멎었다. 검사 결과 의뢰인 강태준과 대상자 강민주는 부자 관계가 성립할 확률이 99.99%로 추정됨. 다이림의 미는도 안내인 퍼센트. 그 숫자는 망치가 되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강민주는 그의 아들이었다. 그가 10년 전에 벌였던 사랑의 결실이자 그의 지울 수 없는 죄의 증거였다. 태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손에 들린 서류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이성의 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회장 강태준이 아닌 한 남자 강태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아들을 향한 미안함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돈으로, 권력으로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 아니,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유전자 검사 결과는 강태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확인해야 할 사실은 이제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의 응어리와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 뿐이었다. 그는 김비서에게 물어 알아낸 서연의 집 주소로 향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서울의 평범한 동네였다. 그의 고급 세단이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굳은 얼굴로 낡은 빌라의 계단을 올랐다. 3거북 이후 초인종을 누르려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칫했다. 문 너머에 그의 아들이, 그리고 그가 버렸던 여자가 살고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계단 아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고개를 돌리자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인 듯 양손에 봉투를 든 서연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급히 계단을 올라와 그의 앞을 막아서며 속삭였다. 당신, 여긴 어떻게 알고 얘기 좀 해야겠어. 여기선 안 돼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를 막으려 했다. 집 안에는 민준이가 있었다. 그녀의 세상 전부인 아이를 이 남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태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 집이 아니면 내 회사로 오든가. 장소는 당신이 정해.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생각은 마. 그의 단호한 태도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집 안을 힐끗 돌아보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요. 밖에서 얘기해요. 잠시만요. 그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태주는 문틈으로 언뜻 보이는 집안 풍경을 놓치지 않았다. 좁고 낡았지만 곳곳에 아이의 흔적이 묻어있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민준이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소파 위에는 로봇 장난감이 놓여 있었다. 그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평범하고도 소중한 삶의 풍경이었다. 잠시 후 서연이 다시 나왔다. 그녀는 문을 닫으며 태준을 스쳐 지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따라와요. 그들이 향한 곳은 집 근처의 작은 놀이터였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진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다. 낡은 벤치에 먼저 앉은 서연의 옆에 태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앉았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왜 말 안 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이, 내 아들이잖아. 그런데 왜 10년 동안 단 한마디도 없었어? 서연은 그의 질문에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텅 빈 놀이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말을 해. 당신한테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10년 전에 상처받은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워온 어미의 강인한 눈빛이었다.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발목만 잡을 뿐이라고 말하며 떠난 사람한테 아이가 생겼으니 책임지라고 매달리기라도 했을까 봐요.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태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사실이었다. 그가 뱉은 말이었고 그가 한 선택이었다. 당신, 나한테 민준이에 대해 물을 자격 없어. 10년 전 당신이 나를 버린 그 순간 당신은 아버지 될 자격도 함께 버린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끝내 가늘게 떨렸다.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순간이었다. 이 엄마, 맑고 씩씩한 목소리가 놀이터에 울려 퍼졌다. 태권도 도복을 입은 민준이가 친구와 헤어져 놀이터를 가로질러 달려오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 옆에 앉은 낯선 남자, 태준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칫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급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오는 아이를 맞으며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우리 아들, 운동 다녀왔어. 배고프지? 응, 근데 엄마, 왜 울어? 민준이는 예리했다. 엄마의 미세한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아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엄마의 얼굴을 살피다. 이내 벤치에 앉아있는 태준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며칠 전 식당에서 봤던, 그리고 어제 집 앞에서 엄마와 심각하게 이야기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민준이는 본능적으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아이는 엄마의 앞을 가로막듯 서서 작은 몸으로 태준을 노려보았다.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도 물러섬이 없었다. 아저씨가 우리 엄마 울렸어요. 그 당돌한 물음에 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자신을 지켜주려는 듯 엄마 앞에 버티고 선 작은 아들의 모습. 두려움 없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저 눈빛.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태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서연이 당황하며 민준이의 어깨를 잡았다. 민준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어서 집에 가자. 하지만 민준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는 오직 태준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태준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와 눈을 맞췄다. 아버지와 아들, 1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은 비로소 서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태준의 눈에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미안함, 애틋, 애탐, 그리고 알 수 없는 매사, 알 수 없는 벅차오름. 아저씨는 누구신데요? 왜 자꾸 우리 엄마를 찾아와요? 아들의 순수한 질문은 세상 그 어떤 날카로운 질책보다 아팠다. 태주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그 한마디가 청음망은처럼 무거워 그의 목을 짓눌렀다. 놀이터에서의 그날 이후 강태준은 며칠 동안 서연과 민준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후퇴가 아닌 전략 수정을 위한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감정적인 호소와 분노는 서연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기는커녕 더 단단히 걸어 잠글 뿐이었다. 그는 다시 진숭그룹의 회장 강태준으로 돌아왔다. 감정을 배제하고 가장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모든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해왔다. 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과 권력이었다. 그는 그것으로 아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서연에게는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최선의 책임이었다. 태주는 김 비서를 통해 서연에게 정식으로 만남을 요청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강민준 군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라는 말에 결국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다. 약속 장소는 태준의 회사 근처에 있는 한적한 호텔의 프라이빗 룸이었다. 서연이 들어서자 태준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진숭그룹의 법무팀장도 배석해 있었다. 딱딱하고 비즈니스적인 분위기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앉아요. 태준의 말에 서연은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과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다. 본론부터 말하죠. 시간 끌고 싶지 않으니까. 태준은 법무팀장에게 눈짓했다. 법무팀장은 정중하게 서류를 서연 앞으로 밀었다. 오서연 씨, 이 서류는 강민준 군에 대한 양육 및 지원 계획서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제공, 국내 최고 사립학교 입학 및 해외 유학 지원, 그리고 서연의 평생 생활비 지급, 민준이가 성인이 되면 진숭그룹의 주식 일부를 증여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이는 내 아들이고 진숭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아이입니다. 그 아이에게 걸맞은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서연 씨가 지난 10년간 혼자 아이를 키운 노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제안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서연에게 세상에서 가장 모욕적인 언어로 들렸다. 보상. 그녀의 10년이, 그녀의 청춘과 맞바꾼 아들을 향한 사랑이, 고작 이 종이 몇 장과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인가.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가 힘없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업가의 냉철함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초애고의 환경,
서연이 나직이 읊조렸다. 그녀는 실소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환경이 뭔데요? 비싼 아파트 명문학교 민준이한테 최고의 환경은 밤에 열이 펄펄 끓을 때 엄마가 밤새 곁에서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거였어요.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을 때 엄마가 호호 불어주며 반창고를 붙여주는 거였다고요. 당신은 민준이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태준의 눈앞에서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반으로 찢었다. 내 10년과 내 아들의 가치가 고작 이 정도인가요? 당신 눈에는 모든 게 돈으로 계산이 되나 보죠. 사랑도, 시간도, 내 아들도. 오서연 씨, 감정적으로 법무팀장이 나서려 했지만 태준이 손짓으로 막았다. 그는 찢어진 수표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필요 없어요. 당신 돈, 당신이 말하는 그 최고의 환경, 전부 다. 민준이는 내가 키워요. 지난 10년처럼. 앞으로도. 그러니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태준에게 말했다. 당신은 아들을 얻고 싶은 게 아니야. 진숭그룹의 후계자를 갖고 싶은 것뿐이지. 하지만 강태준 씨, 명심해요. 내 아들은 당신의 트로피가 아니에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나갔다. 텅 빈 방에 남겨진 태준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의 마지막 말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내 아들은 당신의 트로피가 아니에요. 그녀는 정확히 그의 정곡을 찔렀다. 그는 아들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저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 완벽한 성공 신화에 후계자라는 마지막 퍼즐을 끼워 맞추려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한편 태준의 집에서는 다른 폭풍이 일고 있었다. 태준의 새어머니인 윤 여사와 이복 동생인 강태민 전무는 태준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형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야. 태민이 탐욕스러운 눈을 빛내며 말했다. 윤 여사는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다. 혼외자 스캔들이 터지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게 했지. 이 사회에서도 분명 책임을 물을 테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단다. 그들은 태준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사람을 붙여 오서연과 강민준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태준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의 가장 큰 위기는 서연의 거절이 아니라 등 뒤에서 비수를 준비하는 가족에게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태준은 찢어진 수표 조각을 손에 쥔 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했다. 그는 자신이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과 권력은 그녀에게 통하지 않았다. 그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서여연의 단호한 거절은 강태준에게 차가운 물벼락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방식으로 그녀와 아들에게 접근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회장이라는 가면을 벗어 던져야만 했다. 돈과 권력이라는 익숙한 무기를 내려놓아야만 했다. 진심이 아니면 그들의 굳게 닫힌 성벽을 결코 넘을 수 없으리라. 그날 이후 태준의 방식은 180도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나 부담을 주지 않았다. 대신 그림자처럼 그들의 주변을 맴돌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서연과 민준의 일상을 세세하게 보고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준이가 환절기마다 기관지염으로 고생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태주는 즉시 진순그룹이 후원하는 대학병원 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다. 며칠 뒤 민준이가 다니는 동네 소아과에 대학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역 아동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밀 검진이 필요한 아이들을 무료로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당연히 그 명단에는 강민준의 이름이 가장 먼저 올라가 있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아들의 건강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감사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최신 시설에서 정밀 검진을 받고 좋아하는 민준이를 보며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세상에 이렇게 우연한 행운이 있을 수 있을까? 또한 태주는 서연이 사는 동네의 낡고 어두운 골목길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는 진순그룹의 사회공헌팀을 움직였다. 안심 귀가길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서연의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은 최신 LED 가로등으로 환하게 밝혀졌고 곳곳에 CCTV가 설치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대기업의 사회 환원이라며 칭찬했지만 서연은 그 밝아진 골목길을 걸을 때마다 자신을 향한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태준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이와 자연스럽게 마주칠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이가 매일 학교 후 친구들과 축구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비싼 슈트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갈아입고 민준이가 축구를 하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서류를 보는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온통 공을 차는 아들의 작은 뒷모습에 쏠려 있었다. 아들의 웃음소리, 친구들과 장난치는 모습, 골을 넣고 환호하는 표정, 그가 지난 10년간 놓쳐버린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그는 가슴이 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멀리서 아들을 지켜보는 태준을 몇 번 목격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처음에는 경계심에 심장이 철렁했지만 그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옆모습은 진순그룹의 냉철한 회장이 아니라 무언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평범한 남자처럼 보였다. 그 모습에 그녀의 마음속 얼음장 같던 분노의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찬 공이 빗나가 태준의 발치로 굴러왔다. 태준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하게 공을 발로 멈췄다. 아이들이 그에게로 달려왔다. 아저씨, 죄송해요. 공 좀... 태준은 부드럽게 웃으며 공을 아이들 쪽으로 정확하게 패스해 주었다. 프로 선수처럼 깔끔한 그의 동작에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와, 아저씨 축구 잘하시네요. 민준이가 신기한 듯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을 계기로 태준은 아이들과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는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도 하고 가끔 부족한 인원을 채워 함께 축구를 하기도 했다. 그는 결코 민준이에게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았다. 모든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한 멋진 아저씨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늘 민준이를 향해 있었다. 그는 민준이가 넘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날 뻔했고 민준이가 골을 넣으면 누구보다 기뻐했다. 민준이 역시 자신에게 은근히 신경을 써주는 이 아저씨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날도 아이들과 한참을 어울려 놀아준 태준은 땀에 젖은 채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가 그에게 다가와 작은 음료수 캔을 내밀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고맙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음료수를 받아들었다. 아들이 생전 처음으로 건넨 음료수였다.
그는 그 캔을 참아 딸 수가 없었다. 민준이는 그의 옆에 앉아 땀을 닦으며 무심한 척 물었다. 아저씨는 무슨 일 하세요? 맨날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아저씨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있단다. 아주 소중한 거라서. 태주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민준이는 그 눈빛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찡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샤워를 하고 나온 서연에게 불쑥 물었다. 엄마, 아들, 오늘 공원에서 만나는 그 아저씨 있잖아. 혹시 엄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서연은 아들의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해서 헛기침을 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 아저씨가 가끔 엄마 쪽을 보는 것 같아서. 꼭 드라마에 나오는 아빠들처럼. 아이의 순진한 한마디가 서연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드라마에 나오는 아빠들처럼 그녀는 애써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 우리 아들, 얼른 가서 밥 먹자.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으로 향했지만 그녀의 등은 혼란으로 떨리고 있었다. 강태준, 도대체 그의 진심은 무엇일까?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거센 파도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조심스러운 진심이 이제 막 오서연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진순그룹과 태준의 옛 약혼녀였던 유진이 부사장으로 있는 TY그룹은 대규모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그 일로 태준과 유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주 마주쳐야 했다. 유진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태준을 향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들어 어딘가 달라진 태준의 모습을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일에만 몰두하던 그가 부쩍 어딘가에 한눈을 팔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전과 달리 슬픔과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녀의 불안한 예감은 태준의 이복동생 강태민 전무를 통해 확신이 되었다. 태민은 진순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선 유진과 티어가이 그룹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는 유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태준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흘렸다. 그 여자가 오서연이라고 아직도 그 여자를 못 잊은 거였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유진의 얼굴은 분노와 질투로 차갑게 굳어졌다. 자신을 버리게 만들었던 과거의 여자, 그리고 그녀가 낳은 아들의 존재는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는 곧바로 태준의 새어머니인 윤 여사와 동생 태민을 만났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그들의 결합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오서연이라는 여자는 스스로 떠나게 만들어야 해요. 태준 씨가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좋은 생각이요. 그 여자와 아이는 우리 태준이의 앞길에 오점만 될 뿐이지. 윤 여사가 차갑게 동조했다. 그들은 오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그녀가 제발로 서울을, 아니 태준의 인생에서 사라지게 만들기로 계획했다. 며칠 뒤 익명의 제보라는 형식으로 증권가 찌라시와 온라인 연예 매체에 자극적인 기사가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진순그룹 강태준 회장, 10년 된 숨겨둔 아들 발견. 친모는 평범한 식당 종업원, 미혼모의 신데렐라 스토리 혹은 계획된 접근.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서연은 하루아침에 아들을 이용해 재벌 회장의 발목을 잡으려는 꽃뱀으로 둔갑했다. 그녀가 일하는 식당, 그녀가 사는 동네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그녀의 사생활은 대중의 잔인한 호기심 앞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었다. 세상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식당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그녀의 집 앞에도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서연은 민준이를 데리고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녀는 민준이의 귀를 막고 필사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수근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엄마, 저 사람들이 왜 우리 사진 찍어? 아무것도 모르는 민준이의 순진한 물음에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다. 그 혼란의 정점에서 유진이 직접 서연을 찾아왔다. 그녀는 서연이 일하는 식당이 문을 닫은 늦은 밤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오서연 씨, 맞죠? 얘기 좀 해요. 유진은 다짜고짜 서연의 앞에 돈 봉투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거 받고 당신 아들이랑 조용히 사라져줘요. 서울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태준 씨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서연은 기가 막혀 유진을 쳐다보았다. 돈으로 자신을 모욕하는 방식이 강태준과 어찌나 똑같은지. 필요 없어요.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닐 텐데. 당신 때문에 지금 진순그룹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요. 당신 아들은 어떻고 평생 재벌 회장 사생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할 거예요.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평생 그늘 속에서 살게 하고 싶냐고요. 유진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서연의 가장 약한 부분을 후벼 팠다. 아들, 민준이. 그녀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 그녀는 자신을 향한 비난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화살이 아무 잘못 없는 아들에게로 향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거스었다. 당신이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이 진흙탕 싸움에서 빼내줘야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엄마인 당신이 사라져주는 게 맞아. 유진은 잔인한 미소를 남기고 떠났다. 홀로 남은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유진의 말은 틀렸지만 또한 맞았다. 이 모든 소동은 강태준 때문에 시작되었고 자신이 그의 곁에 있는 한 끝나지 않을 터였다. 그녀가 아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결심을 굳혔다. 진순그룹은 비상이사회를 소집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태준은 자신을 향한 비난보다 서연과 민준이가 겪고 있을 고통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지금 자신이 나타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터였다. 그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방법을 고심하는 사이 서연은 이미 그에게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준이가 깊이 잠든 밤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작은 여행 가방에 짐을 쌌다. 그녀의 짐은 단출했다. 민준이의 옷가지 몇 개, 그리고 아이가 가장 아끼는 로봇 장난감. 그녀는 잠든 아들의 곁에 누워 아들의 얼굴을 하염없이 쓸어보았다. 미안해, 아들. 엄마가 약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우리 민준이가 상처받는 건 볼 수가 없어. 조금만 고생하자.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녀는 민준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아들의 뺨 위로 떨어졌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에 그녀는 잠든 아들을 조용히 업고 정들었던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서울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오서연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강태준이 알게 된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그녀를 보호할 방법을 찾던 그는 최소한 그녀의 목소리라도 들어야겠다 싶어 수십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 음뿐이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곧장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마침 계단을 내려오던 옆집 아주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어젯밤에 3군 2호 아기 엄마 큰 가방 들고 아기 업고 나가던데 무슨 일 있어요? 그 순간 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도망친 것이다. 자신 때문에. 자신으로 인해 불거진 이 모든 추문 때문에. 그녀가 가장 소중한 아들을 데리고 또다시 그의 인생에서 도망쳐버린 것이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왔다. 이 모든 것은 그의 탓이었다. 그의 어설픈 접근이, 그의 미련한 진심이 결국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랴. 그는 주먹으로 핸들을 세게 내리쳤다. 분노와 자책감이 뒤섞여 그의 속을 헤집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쏟아지는 악의적인 기사들, 그리고 그 기사에 달린 무자비한 댓글들, 서연을 향한 인신공격과 민준이를 향한 조롱까지. 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더 이상 숨어서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다.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서연과 민준이의 명예는 되찾아 주어야 했다. 그는 곧바로 김 비서에게 전화했다. 지금 당장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주게. 진숭그룹 본사 로비에서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회장님,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여론이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야. 내가 직접 더 이상 그 두 사람을 방패막이로 삼을 순 없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다. 기자회견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은 벌집을 쑤신 듯 들끓었다. 윤 여사와 강태민, 그리고 유진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경악했다. 그가 무슨 어리석은 짓을 벌일지. 그들은 불안하게 TV 화면을 지켜볼 뿐이었다. 약속된 시간. 강태준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질문 공세 속에서 기자회견장 연단에 섰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입을 열었다. 오늘 저는 진숭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제 아들의 존재조차 몰랐던 어리석은 한 남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9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인 오서연 씨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1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떠나야 했던 자신의 비겁함, 그리고 그녀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잔인하게 상처를 주었던 자신의 과오까지. 그는 아무것도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았다. 오서연 씨는 기사에 나온 것처럼 돈을 노리고 접근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저 없이도 세상의 온갖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 홀로 꿋꿋하게 제 아들을 세상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워낸 위대하고 강한 어머니입니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고 이제 와서 제 욕심 때문에 그녀와 아이의 평온했던 삶을 망가뜨린 것은 바로 저, 강태준입니다. 그는 연단에서 내려와 카메라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오서연 씨, 그리고 내 아들 민준아,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어서, 너무 못나서 정말 미안하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그 시각 서연은 낯선 소도시의 버스터미널 대합실에 앉아 있었다. 서울을 떠나 무작정 남쪽으로 향하는 버스를 탄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대합실 TV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다. 강태준이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그녀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이라도 듣고 싶었던 진실, 그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떠났는지, 그의 진심이, 그의 눈물이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녀의 가슴에 와서 박혔다. 그동안 굳게 걸어 잠갔던 그녀의 마음의 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옆에서 잠든 민준이가 깰까봐 그녀는 소리 죽여 울었다. 원망도, 미움도, 그 모든 감정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기자회견의 마지막, 태주는 흐트러진 모습을 감추지 않은 채 오직 하나의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 시선은 마치 서연, 그녀만을 향해 있는 것 같았다. 오서연, 민준아,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보고 있겠지.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당신들에게 속죄하며 살겠어. 그러니 제발 도망가지 마. 돌아와줘. 그의 절박한 목소리가 대합실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흐느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어깨를 옆에서 잠든 민준이의 작은 손이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강태준은 김 비서에게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서연과 민준을 찾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의 절박한 호소가 그녀에게 닿았기를, 그녀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진숭그룹의 정보팀은 전국의 모든 교통망 CCTV와 티켓 발매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만약 그녀가 영원히 숨어버리기로 결심했다면, 그를 용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다. 몇 시간 후 마침내 김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강원도의 한 작은 해안마을 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태준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서울에서 몇 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었다. 그가 작은 해안마을의 낡은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그는 주차장에서 내리자마자 텅 빈 대합실을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구석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다. 잠든 민준이를 무릎에 누인 채 텅 빈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태준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였지만 지금 그녀에게 다가가는 몇 걸음이 청은망은처럼 무거웠다. 그가 다가서는 소리에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더 이상 그를 향한 원망이나 분노는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깊은 슬픔과 지친 기색만이 가득했다. 태준은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고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뻔뻔하게 들릴 것 같았다. 그는 대신 조용히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무릎에서 곤히 잠든 아들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똑 닮은 얼굴.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이의 뺨을 스쳤다. 그 작은 온기에 그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다 내 탓이야.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다. 그때 엄마의 무릎에서 뒤척이던 민준이가 잠에서 깨 눈을 떴다. 아이는 눈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태준을 보고는 놀라 엄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태준은 상처받은 눈으로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가장 어렵고도 간절한 말을 꺼냈다. 민준아, 내가 내 아빠란다.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민준이는 동그란 눈으로 태준을 그리고 울고 있는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이는 아직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순 없었지만 눈앞의 남자가 더 이상 낯선 아저씨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엄마를 울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엄마의 품에서 빠져나와 조심스럽게 태준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태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세요, 아빠. 그 한마디에 태준의 세상이 구원받았다. 그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아들을 품에 끌어안았다. 크고 단단한 아버지의 품에 처음으로 안겨본 민준이도 아빠의 등을 꼭 껴안았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을 자신의 팔로 감싸 안았다. 10년의 시간을 돌고 돌아 세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가족으로 함께 울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더 이상 회사가 아니었다. 그의 가족이었다. 기자회견 이후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은 동정론으로 바뀌었고 그의 진솔한 모습에 진숭그룹의 주가는 오히려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회에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자신과 가족을 위협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태민 전무와 윤 여사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는 증거를 확보해 이 사회에 제출했다. 강태민은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윤 여사는 집안의 모든 권력을 잃었다. 유진과의 합작 프로젝트는 상호 신뢰 관계 파기를 근거로 전면 백지화되었다. 태준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의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태준은 서연과 민준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넓고 텅 비었던 펜트하우스에 처음으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최고급 레스토랑 음식이 아닌 서연이 직접 만든 따뜻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식탁에 올랐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결코 불편하지 않았다. 아바, 계란말이 더 주세요. 민준이의 씩씩한 목소리가 어색함을 깼다. 태준은 어설픈 솜씨로 민준이의 밥그릇에 계란말이를 올려주었다. 자신의 밥을 먹는 것보다 아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그런 생경한 감정을 느끼며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서연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했지만 분명했다. 그들의 상처는 이제 막 아물기 시작했고 새로운 삶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과 오서연 그리고 강민준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텅 비어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음식 냄새로 가득 찼다. 가장 큰 변화는 강태준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진숭그룹의 냉철한 회장은 이제 없었다. 그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갓 태어난 딸 서연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서툰 솜씨로 이유식을 만드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아빠 서연이 머리 삐뚤어졌잖아요. 아침마다 태준의 가장 큰 과제는 딸의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는 것이었다.
그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제법 형님 티가 나는 민준이가 훈수를 두었다. 태주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잃어버렸던 평범한 가장의 행복을 매일같이 배워가는 중이었다. 그는 더 이상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가지 않았다. 대신 민준이의 축구 경기에 가서 목이 터져라 아들을 응원했고 온 가족이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서연 또한 그녀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는 미혼모가 아니었다. 태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녀는 10년 전 꿈꾸었던 자신만의 작은 갤러리를 열었다. 그녀의 캔버스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과 외로움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가족의 사랑 속에서 되찾은 그녀의 그림들은 따뜻한 색채와 희망으로 가득 차 보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민준이는 아빠가 생긴 후 더욱 밝고 씩씩한 아이가 되었다. 주눅 들었던 어깨를 활짝 펴고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아빠를 소개했다. 아이의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지자 서연은 비로소 지난 10년의 세월을 완전히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오늘 서연의 첫 번째 개인전이 열리는 날이었다. 갤러리에는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 태주는 갓난아기인 서연이를 품에 안고 민준이의 손을 잡은 채 자랑스러운 눈으로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전시회가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갤러리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서연이 어리둥절한 채 스크린을 바라보자 그 위로 영상이 하나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영상은 1년 전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했던 어색한 저녁 식사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태준이 민준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던 모습, 처음으로 함께 떠났던 바다 여행, 만삭이 된 서연의 배를 어루만지며 행복하게 웃던 가족의 모습, 그리고 딸 서연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보던 감격적인 순간까지 그들이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의 가족이 되어갔던 지난 1년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영상을 보던 서연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태준이 민준이의 손을 잡고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한쪽 무릎을 꿇었다. 우와 하는 사람들의 탄성 속에서 민준이가 작은 상자를 열어 태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태준이 직접 디자인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서연아.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10년 전 나는 너를 놓쳤어.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나는 너에게 돌아오는 길을 배웠어. 이제는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네 옆에서 우리 아이들 곁에서 함께하고 싶어. 그는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말했다. 나와 결혼해줄래?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네, 그녀의 대답에 갤러리 안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민준이는 펄쩍펄쩍 뛰며 아빠와 엄마를 끌어안았다. 태주는 서연을 일으켜 세워 품에 안았다. 그는 서연의 이마에, 그리고 그녀를 꼭 닮은 딸 서연이의 이마에, 그리고 어느새 훌쩍 자란 아들 민준이의 이마에 차례로 입을 맞췄다. 누군가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다. 사진 속에는 네 사람이 함께였다.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그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딸. 과거는 길고 아픈 스케치였을지 몰라도 그들의 현재는 더없이 찬란한 색으로 가득 찬 한 폭의 그림이었다. 마침내 완성된 따뜻한 빛으로 가득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림.
그 그림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행복할 것이었다.